네, 이번 시간에는 건축 시공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생산의 모든 과정에 관련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발생시키는 수요자, 즉 건축주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가 및 전문 기술자. 뭐 여기서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엔지니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재료나 설비의 제조업자, 그 다음에 종합공사업자, 그 다음에 전문공사업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시공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종합공사업자와 전문공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잘 아시다시피 건축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발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뭐 개인인 경우는 뭐 이것이 그 일반적인 민간 건축입니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경우에는 이제 공공건축을 발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뭐 공사 내용을 본다면은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구분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건축가는 뭐 건축사죠. 결국 자격을 갖고 있으면 건축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까지 뭐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 자를 우리가 건축가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건축가는 건물의 배치, 형태, 규모, 구조 등을 결정을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각종 공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 전문가, 설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것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설계도서를 완성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설비 전문가 안에는 뭐 일반적인 냉난방 등의 뭐 설비뿐만이 아니라 전기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하는 분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 그는 뭐 당연히 그것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즉 제조업자가 있습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국 업자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시공을 담당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봤었던 종합공사업자와 전문공사업자인데, 종합공사업자는 이미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은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내용을 확인한 후 각종 부위별 공사 등등을 담당하는 자를 종합공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공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공사 지도나 관리 등을 담당을 하고, 실질적인 작업은 전문공사업자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합공사업자는 다시 전문공사업자와 계약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전문공사업자 내에 거기에 포함된 기능 노동자들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건설업에 관련되는 법규를 참고적으로 표시한 모습입니다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업자를 결정하는 부분에 관계된, 즉 건설업자 도급계약에 관계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건설산업 기본법이라는 곳에서 각종 행위 등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사 기술이나 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하는 법규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한 건설 산업 안에서 특별히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근로자 즉 기능공에 대해서 뭐 관련되는 법규로서는 안전을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건설 산업을 우리가 총괄해서 관련하는 것은 일종의 국가계약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결국은 계약과 기타 각종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내용들을 잠시 보고 넘어가죠. 일단 건설 직종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주요 직종들은 철근공, 비계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등등이 있습니다. 뭐 이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실상 다루는 자재죠. 자재에 붙어있는 직종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요 직종과 아울러 그 외 직종들이 또한 있죠. 뭐 철골공, 창호공, 물론 철골공도 뭐 주요 직종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창호공, 유리공, 도장공, 내장공 등등등등 각종 뭐 작공사라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부수적인 공사에 관련된 각종 직종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공사의 종류입니다만 즉 전체적인 건축공사를 구성하는 각 세부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공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종은 결국 공사 종류의 줄임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가설공사,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뭐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뭐 다시 그 안에 세부 자재별로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골공사, 조적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등등 각종 세부 공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 강의 내에서는 뭐 가능하나 뭐 주된 공사, 즉 상당히 규모가 크고 큰 공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뭐 이 계약 공사 계약에 의한 뭐 시공자 선택과 그에 따른 공사 진행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사 시공 방식의 종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것은 직영 시공 방식, 뭐 직영 공사 방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직영이라고 하면 결국 건축주가 특별히 공사업자를 선택하지 않고 직접 재료도 구입하고 공사 작업을 하는 기능공도 고용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직영 시공 방식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예전에 작은 공사들은 일종의 직영 시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러나 최근에 와서 결국 근대화가 되면서 건축물의 규모도 커지면서 이것이 건축주가 할 수 없는 범위까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시공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간단한 공사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기술적 위험도가 크다거나 뭐 그 다음에 건설업의 능력을 넘는 복잡한 공사 등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포함된 각종 전문가들에 의해서 실상 직영으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에, 발주자가 곧 건축주가 되겠습니다만 발주자가 갖고 있는 이 건축 전담 부서들,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서를 갖고 있는 발주 조직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설계 부서도 있고 시공 관리 부서도 있어서 여기에서 결국은 작업을 직접 진행할 기능공, 즉 전문공사업자를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직영 시공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근대 들어와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 도급 계약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 계약 방식은 아까 직영공사 방식과는 달리 전문적으로 공사를 관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조직과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도급계약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계약 제도에 의한 공사 진행 방식을 도급계약 방식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 그것을 갖다가 도식화를 해보면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곧 아까 직영 방식에서는 발주자 내부에 내부적으로 설계자와 시공을 분담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만 그거가 없이 발주자가 설계자를 선택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가 완성되면은 계약에 의해서 도급자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급자가 다시 전문공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도급계약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 공사 중에 한 8, 90% 이상 다 도급계약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국 여기서 도급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뭐 우리가 흔히 뭐 볼 수 있는 뭐 현대건설이다, 뭐 대우건설이다 하는 그런 건설사가 곧 도급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이러한 도급 계약은 공사의 범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식 도급이고 또 하나는 분할 도급.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공사를 한계사에게 뭐 일괄 맡기는 것이 이제 일식 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할 도급은 공사 내용을 몇 개인가로 분할을 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조직에게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분할 도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할 도급의 종류는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만 뭐 이거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우선 분할 도급에서는 이제 공종에 따라서 즉 공사 종류에 따라서 나눠서 공사를 계약하는 것을 이제 공정별 도급이라고 즉 분할 도급이죠. 공정별 도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사의 진행 순서별로 그룹핑을 해서 나눠서 계약하는 방식을 공정별 도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공사는 뭐 A사, 뭐 골조공사는 뭐 B사, 마감공사는 C사,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공정별 도급이다. 한편 공사 규모가 너무 커지면은 지역별로 분할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가 흔히 공급별 도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공급별 도급의 사례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길어서 이거를 한사에게 주기는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몇 개로
지역별로 나눠서 곧 뭐 우리가 흔히 공구라고 부릅니다만 하는 것을 공구별 도급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도급 계약을 위해서는 결국 입찰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입찰의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입찰을 할 때에는 우선 발주자가 즉 건축주죠. 건축주가 입찰 공고를 합니다. 즉 이러이러한 공사를 맡기고자 하니 참가해 주시오라고 공고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일간지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찰 공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설명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 내용을 갖다가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규모의 공사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기타 이 입찰에 참여하려면은 어떤 것을 준비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찰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실제 공사 내용과 현장의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현장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장 설명은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발주자의 설명을 듣는 그러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입찰 설명까지 다 듣고 나면은 결국 공사를 담당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응찰이라고 부릅니다. 즉 응찰은 입찰에 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입찰에 응할 경우에는 입찰 보증을 또한 해야 됩니다. 입찰 보증이라 하면 결국 나중에 공사를 맡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찰 보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개 응찰을 한 내용 그때는 대개는 공사비로서 우리가 얼마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각 회사들이 응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개봉하는 것을 우리가 개찰이라고 합니다. 개찰을 해서 거기에 어느 사람이 어느 회사가 가능한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 심사를 해서 결국은 당첨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공사를 맡도록 되는 것을 우리가 낙찰이라고 부릅니다. 낙찰 그러면 마치 입찰에 떨어진 것 같지만 당첨된 것을 우리가 낙찰이라고 부르고 당첨자가 없다 아니면 낙찰을 못했다 낙찰자가 없다 하는 경우에 유찰이라고 부릅니다. 즉 특정자가 선택되지 못했을 경우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우리가 유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갖고 비로소 공사업자를 선택을 하는데 결국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도급계약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편 그 입찰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입찰 심사에 의해서 도급업자를 선정하는데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방법들을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법 경쟁 입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은 여러 회사가 모여서 경쟁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
경쟁 입찰이다. 컴페티티브라고 하는 것이 곧 경쟁이죠. 우리가 설계 공모 그러면 우리가 흔히 콤페라고 부릅니다만 뭐 결국 이 컴페티티브고 비딩이 이제 계약 아니면 뭐 입찰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딩 영어로 미국 쪽에서는 이제 비딩이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이제 텐더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입찰에 붙여서 낙찰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경쟁 입찰이고 결국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선정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입찰자의 자격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보면 일반 경쟁 입찰하고 지명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은 입찰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공사업자에게 균등하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일반 경쟁 입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대부분의 공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에서는 공사의 신뢰성을 위해서 결국은 그것이 가능한 사람만 따로 미리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지명 경쟁 입찰이다. Nominated Competitive Bidding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입찰에 붙이기 전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갖고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자격 심사 제도, 우리가 흔히 PQ 제도라고 부릅니다만, 즉 PQ라고 하는 것은 Pre-Qual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격을 심사해서 자격 조건이 맞는 업체만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 지명 경쟁 입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학교에서 동산병원을 결국은 성서에다가 새로 지었죠. 그래서 동산병원 지을 때 설계사는 물론 따로 있었습니다만 입찰에 붙일 때 어떻게 했느냐. 결국 동산병원의 규모가 예를 들자면은 결국 베드 수가 침상 수가 1000베드 정도 되기 때문에 1000베드 넘는 공사를 해본 업자만 입찰할 수 있다 라고 미리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1000베드 이상의 병원 공사를 해본 회사 결국 맥사가 안 되죠. 맥사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만 여기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명 경쟁 입찰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결국 지명 경쟁 입찰 뭐 아까의 그 병원 사례를 들자면 뭐 GS건설, 대우건설, 뭐 삼성, 현대, 뭐 대림 등등 이러한 회사들만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기업 위주의 자격 인증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비닉빈 부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공사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명 입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경쟁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다가 바로 공사를 맡기는 방식, 뭐 그 따라서 이거를 수의계약이라고 부르는데 뭐 일종의 특혜죠. 그래서 이 공사를 누구더러 그냥 해라라고 하는 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공공공사에서는 채용할 수 없다. 이것은
문제가 되죠. 다시 이제 예외적으로 여러 번 경쟁 입찰을 했는데도 계속 유찰이 됐다. 즉, 뭐 적격 낙찰자가 없다. 결국 뭐 2, 3회까지 계속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뭐 특정 회사와 접촉을 해서 이 공사를 맡아달라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는 이것은 뭐 특혜이기 때문에 실상 특명 입찰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민간공사에서도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단독 어느 업체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약간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공사와 마찬가지로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굉장히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특명 입찰을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타 이제 특수한 입찰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특수한 입찰 방식 안에 뭐 결론적으로 대안 입찰이라는 거하고 내역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안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거를 갖다가 제한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러한 제안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다. 그래서 그러한 회사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공사비에 결국 뭐 단가 등을 갖다가 기입을 해서 단가를 상호 비교해 갖고 산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내역 입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흔한 경우는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타 각종 낙찰 제도가 있는데 뭐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낙찰 제도 뭐 이거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복잡한 낙찰 제도가 있는 것은 뭐 가능한 한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있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각종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낙찰 제도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편 공사비 결정 방법에 의한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정액도급, 즉 정해진 금액, 공사 금액을 갖고 계약하는 방식, 총액 계약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맨 처음부터 이 공사비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발주자로서는 매우 작은 계획이 편리하고 쉽다. 또한 뭐 경쟁 입찰 등을 했을 때도 뭐 가장 낮은 공사비로 하겠다는 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결국 정액도급에 의한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저가로 해서 낙찰되기 위한 그런 방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가격으로 낙찰한 공사업자가 이윤을 크게 얻기 위해서 결국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공사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또 하나는 이러한 총액 계약을 하려면은 결국 공사비를 미리 산출할 수 있는 설계도서가 당연히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단가 도급. 아까 실상 단가에 의한 계약 방식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결국 공사의
내용, 즉 전체적인 설계 내용이 완성되기 전에 결국 가능한 한 계약하고 싶을 때에는 실상 공사에 필요한 재료에 대한 각종 단가만 갖고 그냥 경쟁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공사가 완전히 그 설계 도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착공을 서두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상 공사 완성이 된 총공사비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잘못하면은 뭐 공사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것도 특수하게 뭐 단순한 공사 이외에는 잘 채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비 정산식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본 거는 미리 얼마에 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갖다가 먼저 제시하고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만, 이 실비 정산식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공사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갖다가 나중에 정산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이죠. 이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공사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법이 되겠지만 조금 경쟁 입찰에서 할 수 없는 애매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실비가 얼마 들고 실비에다 플러스 알파로 보수를 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시공자와 합의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뭐 약간 수의 계약적인 방식이지 실상 경쟁 입찰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실비 정산식 도급에도 종류가 다양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표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거 간혹 기사 시험에 잘 나오는 명칭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 도급, 이거는 공사 실비에다가 일정한 보수, 즉 고정된 보수를 주는 방식을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 도급이라고 하고 있고,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도급은 실비에다가 실비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보수를 주는 방법을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도급이라고 합니다.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은 실비 자체에다가 어떤 한정된 실비를 정한다. 이것은 뭐 실비가 너무 커지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맥시멈을 정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 한해서 비율로 보수를 정하겠다. 그 다음에 실비 준동률 보수 가산식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실비의 범위를 몇 개를 정해서 어떤 경우에는 비율 보수로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페널티도 주고 하는 그런 공사 실비의 범위에 따라서 보수가 바뀔 수 있게 하는 것을 실비 준동률 보수 가산식 도급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갖다가 뭐 그림으로 도식화하면은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은 정해진 실비, 즉 코스트죠. 코스트는 그 안에 투여된 실제 금액이죠. 코스트 플러스 고정된 보수, 픽스드 피, 딱 이렇게 정해서 준다는 뜻입니다. 뭐 이것은 실상 발주자로서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인데
시공자로서 약간의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정한 작은 보수밖에 못 받는다 라고 하면은 조금 공사업자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공사 규모에 맞는 적정 보수를 못 받는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 도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들어간 투여된 실비의 몇 퍼센트를 결국은 보수로 주겠다. 따라서 실비가 커지면 보수도 커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적정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상 보수를 더 많이 받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코스트를 키우는 경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불의도적으로 코스트를 자꾸 키워서 결국 보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공사 원가에 대한 그 실질적인 개념이 조금 희박해진다라는 것이 뭐 단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 도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맥시멈 코스트 최대 실비는 요만큼까지다. 그거 이상에 대해서는 비율 보수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공사 원가에 대한 최대값을 규정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 원가를 키운다거나 하는 일은 일단은 없어질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실비 준동률 보수 가산식은 결국 코스트를 갖다가 몇 단계를 나눠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얼마까지는 뭐 비율 보수로 주고 얼마를 넘어가면은 뭐 맥시멈 피만 주고 그걸 더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도리어 깎겠다 페널티로 깎을 수도 있는 즉 맥시멈 피를 깎을 수도 있는 범위도 있다. 어떻게 보면 뭐 몇 단계 뭐 경우에 따라서 한 3단계 정도로 구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완전히 설계 도서가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즉 공사비 총액을 갖다가 사전에 산출하기 곤란할 때, 아니면은 설계 변경이 자꾸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등등의 이제 채택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공자는 이제 뭐 절대 손해를 입을 일은 없으니까 우수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실상 공사비 증가라든가 공사기간의 연장이라든가 하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별로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도급의 범위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